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어제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상승 전환했는데요. 오후에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수정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잠시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안정을 찾아가면서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힘을 내줬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모두 일관된 방향성이 없이 물량 주고받는 흐름들이 보였죠. 개인이 매도로 전환한 후에 3천억 원 넘게 매도 규모를 키웠고 외국인도 1천억 원가량 매도에 가담한 물량을 기관이 4천억 원 넘는 매수로 받아냈습니다. 역시나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종목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시장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부양책 협상을 주시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체크하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추가 부양책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증시의 급락을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별적 부양책에는 동의한다며 항공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먼저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부분적인 지원 방안은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추가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현재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번 의사록에서는 앞으로 자산 매입 정책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WTI는 1.8% 하락으로 39.95달러에, 브렌트유는 1.6% 빠진 41.99달러에 거래됐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50만 배럴가량 늘면서 4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협상을 두고 하루 만에 선별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도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전자업계는 TV와 가전,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기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0조 6,3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7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LG전자 역시 가전 호조로 올 3분기 선전이 예상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8,857억 원의 이익 전망치가 집계됐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별적인 추가 부양 정책에 촉구를 하면서 3대 지수 상승했는데요. 다우는 1.9%가량 2% 가까이 상승으로 28,30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1.74% 상승했습니다. 3,400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3,41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1.8%, 1.9% 가까이 올려 세웠습니다. 210포인트 상승으로 11,36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죠. 하루 만에 선별적인 부양책 협상을 촉구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2% 가까이 올려 세웠는데, 그리고 또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의사록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와 오늘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 이런 단어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 FOMC 회의, 물론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그 동결된 이면에 그러니까 FOMC 의원들이 어떤 얘기했는지 그런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의사록을 좀 잠깐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점도표, 지난 6월 때 나온 점도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지난 시기에 점도표가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연준의 보이팅 힘이 있는, 그러니까 투표하는 그 연준위원들의 대부분들이 2020년, 2021년, 2020년, 2023년, 즉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의거해서 결국 2023년,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연준위원들의 입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그 마이뉴트라고 그러죠. 통상 의사록 주된 내용 중에 이게 좀 있는데요.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FOMC 의사록의 주된 내용이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 가운데서 좀 체크해 보면요. 여기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팬데믹이 상당히 어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미국의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과 연계해가지고 피지컬 패키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재난지원금도 받으셨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국도 결국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든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재정 패키지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재정 패키지가 올해 어떻게든 승인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경기 부양책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을 이번에 FOMC 의사록의 주된 그런 판단인 것 같고요. 다만 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피지컬 패키지가 있지만 피지컬 패키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4분기 때, 그러니까 4분기 때 기대됐던 것보다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 디서큘레이티부터 이 페이스까지 단어를 보시면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연준이 바라본 시각 관련돼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미국도 상당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완전 고용이 된다면, 그리고 물가 상승률 2% 넘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기를 지금보다 더 부양할 수 있는 연준의 어떤 의지를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에 FOMC 의사록의 주된 내용은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경기 부양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이번 9월 달 의사록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미국 증시로 잠깐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1%에서 2% 그 밴드의 어떤 상승을 좀 보이는데요. 몇몇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30지수의 30개 종목 관련돼서 30개 종목들이 다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보다 상승의 어떤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전체적으로 500개 관련돼서 400,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의 종목들이 상승했던 것들이 최근의 흐름을 넘어서 오늘의 미국 증시에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세부적인 종목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블랙 프라이데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전후에 시장에 창고에 재고했던 것들 다 밀어내는 것처럼 이제 아마존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아마존 데이라고 그러죠. 제 기억이 맞다면 10월 13일, 14일 양일간의 아마존 데이가 있는데 아마존 데이를 앞두고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 3% 그러니까 3,100 언저리까지 일단 상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내달 우리가 통상 그 아이폰 12가 내달에 발표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맞물려 가지고 애플의 주가가 기대감 속에서 물론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모습처럼 착시 현상이 있겠지만 오늘 애플의 주가가 약 1.7%의 어떤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통상 페이스북의 모습을 보시면 좋겠죠. 자, 페이스북의 주가는 오늘 0.2% 소폭이나마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구글의 모회사인 구글도 시작 현재 0.56%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의 빅4 메이저 그 기업들은 미국의 하원에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런 대개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각 섹터를 상당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독점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잠깐 돌아가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그리고 쇼핑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AI 조작, 어떤 검색 조작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한국의 네이버에 어떤 시각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이런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페널티를 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당히 주가는 덤덤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잠깐 좀 확진 판정받아서 이제 군 병원에 있다가 잠깐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2,400조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젝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은 어저께 썼는데요. 어저께 결국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을 상당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그 민주당의 여기 낸시 펠로시라는 인물이 미국 하원의 의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 공화당보다 어떻게 보면 그 반대당의 민주당 의원으로 나와 있는 낸시 펠로우가 하원 의장인데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과 어떻게 보면 무너신비 재무장과 상당히 좀 갈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 경기 촉진 이런 부분들 지금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저께 주가가 하락했고요. 또 다른 트위터를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크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변심이라는 단어가 쓸 정도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협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저녁 이후에 오늘 새벽까지 어떤 얘기냐면 빨리 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저께와 좀 다른 얘기죠. 빨리 하고 나는 어떻게든 민주당과 그 무너신비 재무장관과 결정이 잘 되면 나는 사인을 준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런 모습으로 보면 모든 책임은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 포함되어 있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요 아래 내용을 요 내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1인당 1,200달러 어떤 한국으로 보면 재난지원금이라 보시면 좋겠는데요. 1,200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40만 원 정도 되겠죠. 140만 원 정도를 1인당 주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은 듣고 있냐 빨리 정해라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결국 어제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병원에서 트위터를 못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 이후에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준 이렇게 트위터를 쓴 걸 보면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11월 3일이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변동성이 커지고 롤러코스터 그런 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는 이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오늘 새벽에 총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장 상황을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월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전에는 사실 바이든과 민주당의 증세 정책에 부정적이었다가 이제는 대규모 재정 지출에 호평을 내놓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한 상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일단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인세이나 등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적게 걷어서 미국 경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겠다. 그런
친기업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 바이든은 그 반대의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인세도 21%, 28%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는 몇몇 그 빅메이저죠. 상당히 조 바이든 인물 관련해서 부정적이게 얘기했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좀 시그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월가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좀 팩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CNN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골드만삭스가 지난 6월 달 그리고 이번 10월 달 상당히 스탠스를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된 키 팩트는 이겁니다. 조 바이든이 이끄는 블루 웨이브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이게 뭐 푸른 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블루라는 색은 우리가 민주당의 당색이기 때문에 즉 하원이나 상원이나 이렇게 바라봤을 때 결국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파란색 파도가 많다는 것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조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이 있어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시장 전망 그러니까 대선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스탠스를 바뀌는 것을 월가 참여자들은 어쩌면 조건문이죠. 조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가 그런 어떤 스탠스가 행간의 어떤 뜻을 시그널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19보다 조 바이든의 감세 정책 아니라 증세 정책이 미국 경기를 더 어렵게 얘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개월 만에 골드만삭스가 그 팔색조처럼 색깔을 좀 바꿨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의 색깔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골드만삭스가 바라본 시각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인세 인하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미국 경기가 좋아지게 된 주된 내용은 결국 연준 관련돼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미국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그 주된 팩트는 기업이기 때문에 친기업의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소위 기술력보다도 덤핑으로 들어와서 미국 기업이 어려지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막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방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조 바이든은 그것과 좀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만 감세 정책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돈이 없는데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이것이 결국 미국 경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조 바이든이 됐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이제는 조 바이든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될 수 있다고 보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골드만삭스의 그 인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리콘 그러니까 NEC 위원장이죠. 한국으로 풀어보면 국가경제임원회 위원장인데 NEC 그러니까 게리콘 위원장이 현재는 그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문우신 미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골드만삭스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조 바이든 쪽으로 몸을 좀 트는 것은 아닌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낸시 펠로미 하원 의장이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도 미국의 그 민주당과 그리고 문우신 미 재무장관과 재난지원금 등 수많은 것들이 상당히 갈등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11월 대선까지는 미국 경기나 이런 트렌드보다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 한번 짚어보죠. 테슬라의 6개월 평균 시총이 2,500억 달러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 CEO가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또 충족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과연 앨런 머스크 CEO가 스톡 옵션을 행사할지 그리고 또 테슬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 이제는 뭐 테슬라 과거에는 뭐 테슬라 모터스에서 모터스란 말을 빼고 테슬라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가 무슨 배터리 회사를 비롯해서 이제는 뭐 우주항공 등 예상보다 이게 지금 만날 정도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네 번째 스톡 옵션에 뭐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됐다는데 첫 번째 조건이 만족했다는 걸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톡 옵션을 얼마나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 했던 코멘트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각 분기별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나 같아도 테슬라 주가를 팔겠다 이런 어떤 상당히 좀 편하게 시장에 대해서 외쳤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스톡 옵션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뭐 돈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하기에는 이제 앨런 머스크 어떻게 보면 테슬라 회장이 이제는 정치적인 감각 그리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부르게 스톡옵션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지난 52주 그러니까 근 한 달 동안, 근 1년 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1년이 지나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413달러, 오늘 같은 경우에는 425달러 주가가 상당히 지난 1년 동안 급등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릴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시가총액을 넘었을 정도로 이제는 어마무시하게 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 가운데서 데이터가 계속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관련돼서 테슬라를 좀 가장 많이 샀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그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테슬라라는 표현보다도 농담으로 천슬라 이런 얘기가 있을 것처럼 천슬라는 어떤 의미죠? 테슬라 주가가 현재는 425달러지만 1000달러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테슬라의 주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우리가 배터리 데이 해가지고 테슬라가 시장을 향해서 좀 얘기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시장이 바라보는 테슬라의 어떤 기대감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를 했나 좀 생각해 보니 배터리 데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안에 콘텐츠는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주가 관련돼서 두 가지 판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코멘트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한국도 몇몇 그 메이저에 있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미국도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테슬라의 뷰가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2030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 9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미국이 결국 중국에 런칭될 테슬라가 중국에 퇴출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시기에도 우리가 한국도 현재 중국 관련돼서 핸드폰의 어떤 이런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것처럼 애플의 예를 좀 들어보면 애플의 중국 점유율이 현재는 샤오미 그리고 오포에 비해서 밀리는 것처럼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테슬라의 주가 지금보다 밀릴 수 있다. 그리고 2030년 앞으로 9년 후에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안 보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에서는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페이퍼의 목표가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이게 좀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목표가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오늘의 주가는 그 425달러인데 JP 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직전 65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JP 모건이 목표가를 75달러로 상향했다. 현재 주가는 425달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나 좀 생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산정할 때는 차트를 가지고 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 재무적인 그러니까 피지컬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425달러까지 상승했지만 피지컬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75달러 그러니까 75달러가 현재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좀 거품이다 이런 점 평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테슬라를 하우스 비율로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목표가로 관리하고 있는 증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YGFN 이런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평가를 이렇게 통계치를 내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 전문 기관이죠. 팩트체크의 데이터를 보면 애널리스트 37명 관련돼서 JP모건을 비롯해서 11개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몇몇 증권사의 페이퍼를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가가 70달러 내외에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주가와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재무적인 평가는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425달러까지 갔다는 것은 거품이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약간은 저렇게 소극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시각을 바라보는 미국의 증권사의 어떤 뷰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제 줄줄이 이어질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자 업체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매매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네, 삼성전자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통 이전에는 한 9조 원대에서 보다 보니까 괜찮네 싶어서 이제 증권사들이 10조 대까지 올리다가 지금은 11조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기준이 영업이익이 11조 원대 이상으로 발표하느냐 그 이하냐에 따라서 단기 분위기는 갈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1조 원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른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 일단은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깜짝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 어떤 스팟 가격들, 그래서 선물 가격 중심으로는 벌써 이제 화웨이가 제재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안 되겠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좀 사놔야겠다. 재고 바로 끌어모아. 그러면서 영끌에서 모으는 재고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움직였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3분기 내에는 반도체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뭐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선전했을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게다가 두 번째로 스마트폰인데 이번에 정점은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래도 잘 팔렸다라는 관점들. 또 화웨이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화웨이 쪽이 아무래도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이, 특히 신흥국 시장 여기저기서 뭐 점유율 1위로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갤럭시 노트 20이 또 출시되면서 나왔던 초기 효과,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기대감이 높고요. 또 가전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14년 연속 TV 제품 1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보니까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저 TV 좀 인치가 작어. 좀 큰 걸로 보고 싶어. 보다 보니까 저거 삼성전자 게 제일 좋댔는데 요즘 뭐 QLED 이런 거 사볼까? 그러다 보니까 대폭 가전 쪽에서도 실적이 좋아졌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도 잘 팔렸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떨어지지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아마 이번에 LCD 관련된 쪽을 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 이쪽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과거처럼 부진하지 않고 적어도 한 2천억대 영업이익은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오늘 발표는 안 되겠지만 10월 말쯤 가게 되면 또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를 할 때 기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환원 관련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2, 3년이 돼가는데 그중에서 어떤 주주가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한 9조 가까이는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자사주 매입보다 특별 배당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리포트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도 살짝 높아지는 게 맞는데요. 지금까지는 다 좋은 얘기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3분기는 괜찮은데 그러면 4분기까지 이런 지난 분기가 8조 원대, 이번 분기 11조 원대, 다음 분기 12조 원대 이렇게 나가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살짝 좀 훼손돼 있죠. 4분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조대가 못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의 분석이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약간 화웨이 제재 이후에 좀 묵직해졌고요. 게다가 또 갤럭시 노트 20이 일단 잘 팔리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죠. 게다가 13일인가요? 또 아이폰 12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또 경쟁 모드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마트폰 쪽의 모멘텀이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4분기에 확장세가 아니라 주춤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더 뻗어나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염두하면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4분기는 생각보다 좀 주춤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열일하면서 세계 최초로 DDR5 개발을 해서 이를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야심작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기약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턴하는 모습들이 다시 확인되면서 변화가 나왔을 때 본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거 확인하고 4분기 약간 좀 둔화되게 되면 또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포인트는 그리고 시선은 내년 상반기로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밖에 또 하나 중요한 종목 중에 오늘 아마 오후 2시 아니면 장 끝나고 LG전자 실적이 발표될 걸로 보여집니다. 요즘 LG전자 탄력 좋죠. 예, 그렇게 LG전자 사실하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재평가가 들어가고 있다. 실적에 대한 재평가. 특히 강조드렸던 게 LG전자를 바라보면서 실적 변화가 항상 상고하저였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괜찮았는데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겠는데 지금 3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오게 생겼죠. 특히 LG전자가 잘하는 가전 이쪽은 당연히 실적을 끌어올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강조드렸던 게 렌탈 시장이었습니다. 렌탈 시장 꾸준히 잘하는 가전을 가지고 렌탈을 공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쪽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드디어 렌탈의 왕자, 렌탈의 킹이죠.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 쪽으로도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1조 원대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LG 브랜드단 안마의자도 이제 조만간 보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사업의 확장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쪽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LG전자는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 쪽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VS 사업부라고 하는 전장사업부죠. 이 전장사업부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냈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내년 초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서 LG전자는 이제 그동안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쪽에서 매출 비중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수익도 기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전장부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상당히 또 기대감을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말씀드렸듯이 LG전자는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데 제가 또 LG전자를 보면서 또 단기적으로는 걱정이 살짝 드는 게 아무리 상고하저가 아닌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4분기는 약간 지금까지 몇 년간 실적을 지켜봤을 때 전통적으로 위축을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부진이나 좀 안 됐던 부분들을 약간 떠는 모습이 4분기에 많이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짝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오늘 이번 실적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 근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한 많이는 말고요. 한 10% 20% 정도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다시 흔들리면 저점 매수를 다시 할 매매 대응으로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난 아몰랑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가져가시죠.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대 유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T 전자업계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K-뉴딜 지수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BBR 지수가 한 달 동안 8%가량 하락을 했고 그 안에서도 특히 바이오 지수는 14%나 빠졌는데 지금이 이제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K-뉴딜 지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앵커님, BBI 지수 쪽에 가장 많이 빠진 게 바이오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바이오도 지금 살까요? 저는 안 삽니다. 네. 그럼 뭘 살까요? BBI 지수에서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배터리와 인터넷 쪽으로는 보는데 바이오는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산업을 모르기 때문에 좀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야, 정말 멋진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도 경중을 울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모르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남들이 다 좋다고
유튜브에서 떠돈다고. 그래서 이거 뭐 무슨 사면은 뭐 폭등 뭐 이런 얘기 많죠. 절대 믿지 마시고요. 자신이 모르는 쪽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 배제하신다는 앵커님의 투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앵커님. 네, 그래서 K 뉴딜 지수 보게 되면은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이런 쪽으로 나오겠다라고 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다가 막상 보니까 별거 없네. 그래서 이제 또 약간 기가조정 성격이 나오고 이번에 변화가 다시 나올까 말까 한 분위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K 뉴딜 지수 여러 가지가 발표되고 뉴딜 사업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막상 자금이 투입되는 거는 이제 추경 이제 통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선정하고 이제부터 자금 집행이 나온다라고 되면 지금부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본격적인 기업들이 이제 정부 발주나 아니면 사업들을 키워서 이제 자금이 흘러들어서 기업들이 수주를 받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아마 제가 보기엔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타임이 좀 딜레이 되겠죠. 어떤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이 좀 더 늦어지겠죠. 게다가 글로벌 트렌드도 관련돼서 뭐 어떤 친환경 쪽 강화되는 입장들인데 계속 신경을 쓰는 게 또 언택트 쪽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번에 ETF가 미래에셋에서 한국거래소와 한 3개월 정도 독점 사용권 가지면서 K 뉴딜 관련된 ETF를 이번에 7일 날부터 설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패시브 자금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미래에셋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해? 우리도 설정해봐. 그렇게 되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BBI 지수 내부에서 앵커님 생각과 비슷하게 2차 전지 쪽이나 친환경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쪽은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또 기대감은 높은데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막상 당선이 돼서 이제 미국도 친환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많이 처음 어떤 변화를 주면서 친환경 쪽에 드라이브를 걸자라는 쪽은 일단 대선 후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관점이라고 보다 보니까 그쪽에 무게를 맞추면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수소차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 현대기아차그룹이 수소차 분야의 선두 주자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토요타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수소차 관련주들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참 중국스럽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중국이 또 이쪽으로 간다 그럴까 와 하고 우르르 하고 몰려가는 이제 이런 분위기죠. 하지만 이제 현재는 현대차 그리고 도요타, 혼다 정도가 한 2017년, 18년부터 수소차를 개발하고 양산이 준비가 돼 있는 정도라고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상하이차가 자체 개발했고 거기다 이제 창청차,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정이 아니고 창정은 가수죠. 창청차, 광저우차 이런 쪽이 후발주자로 진입하면서 관심이 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런 친환경으로 가고 수소 경제로 들어가고 하는 쪽이 벌써 EU가 기치를 딱 걸은 이후에 다들 국가별로 우리도 이쪽으로 가겠소라고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내세우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자금이 쏠리고요. 자금이 쏠리면은 그에 따라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다 같이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게 EU 쪽에서 내년부터는 약간 징벌적 제도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하게 되면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다가 2025년도 이후에는 유럽의 주요국이 순차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내연기관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뭐 전기차부터 수소차 관련된 특히 수소차도 아직까지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형국이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어떤 가스나 천연가스 쪽에서 추출해서 수소를 뽑아낸다라는 쪽이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쪽을 추출할 때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생수소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물에서 H2O죠. 여기서 H2O를 띄어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죄송합니다. 저는 문과생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앞으로도 변화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거기다 이제 중요한 상황은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의 수소차 관련된 쪽은 커질 것이다라는 쪽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온 거는 현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앞서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중국이 가속화시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술이 좀 돼 있는 국내 어떤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 쪽에서도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현실화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는데 막상 이제 현실화돼서 현대차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부품주들도 이에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현상들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종목들 계속 확인하시면서 사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또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지만은 계속 이쪽은 관심권이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은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오늘 아침도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이 12도 보이고 있고 춘천은 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대부분 지역이 24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강릉이 19도에 머물며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고 경상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14호 태풍 차놈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역과 전남 남해안으로도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들 지역은 모레까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대기순환이 원활해 공기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인천 12도, 대전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24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12도, 울진 1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14도, 부산 1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부산과 제주가 22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도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의 경우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안가 나가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